서울의 번화한 지역에서 사람들은 유명한 마네킹 제작 공장인 정적인간 작업장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의 소문에 들떴다. 금요일 아침 9월 15일 경찰은 금속기술자 서준호라는 남성으로부터 극적인 신고 전화를 받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공장 지하실에 두 시신을 묻도록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 서준호는 경찰서에 두려움에 떨며 나타나 끊임없이 말을 더듬었다. 공장장 박동민, 그가 아내와 한 견습생을 죽였어요. 그는 제게 그들을 숨기도록 강요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새로 부은 콘크리트 아래 누워 있어요. 지하실에. 믿기 힘든 정보에도 경찰은 방관할 수 없었고 즉시 수사팀을 현장에 파견했다. 홍대 인근 번화가에 위치한 정적인간 작업장은 오랫동안 국내 패션 브랜드에 마네킹을 공급해온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틀 동안 갑자기 문을 닫았다. 주변 지역은 여전히 왕래하는 사람들과 북적이는 카페, 상점으로 가득했다. 수사팀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공장이 굳게 닫혀 있고 이상한 흔적이 없음을 발견했다. 서준호의 안내에 따라 그들은 공장 지하실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정적 제작소의 지하실은 무거운 철문으로 덮인 어두컴컴한 공간이었다. 경찰은 특수장비를 사용해 겨우 문을 열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손전등이 공간을 비추자 차갑고 먼지 낀 광경이 드러났다. 바닥의 시멘트층은 주변과 다른 최근에 메워진 흔적이 있었다. 서준호는 구석에 서서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이 여기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흙을 메우고 시멘트를 부었어요.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서준호가 지목한 지역을 발굴하도록 기술팀에 지시했다. 발굴 작업이 시작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팀은 시멘트 층 아래 흙과 모래가 균일하지 않게 섞여 있음을 발견했다. 더 깊이 파내려가자 모든 이들을 얼어붙게 한 섬뜩한 장면이 펼쳐졌다. 흙더미 사이로 천천히 머리카락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계속해서 파내려가면서 경찰은 피 묻은 장갑 그리고 옷자락을 발견했다. 결국 두 시신이 서로 겹쳐진 채 약 60cm 깊이에서 발견되었는데 대충 비닐로 감싸져 시멘트 아래 깊이 묻혀 있었다. 한 시신은 연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었고 다른 한 시신은 작은 체구의 젊은 남성이었다. 초기 신원 확인 결과 경찰은 이들이 박동민의 아내 김은비와 공장의 수습생 전구진임을 확인했다. 시신을 지하실에서 법의학 검사를 위해 옮기자마자 수사팀은 나머지 공방을 계속해서 수색했다. 1층에서 그들은 시멘트 포대, 고운 모래, 그리고 흙이 묻은 삽과 같은 건축 자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는 아마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은폐하는 데 사용한 도구일 것으로 보였다. 게다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경찰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위에는 실수, 되돌아갈 수 없는 과 같은 말이 휘갈겨져 있었다. 종이에 쓰인 글씨는 박동민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모호한 말은 그의 동기에 대해 끊임없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수사팀을 놀라게 한 특별한 점은 박동민 가해자가 사건 후 동네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현장을 지켜보던 호기심 많은 군중 속 한 목격자는 경찰이 지하실을 발굴할 때 박동민과 매우 비슷한 한 남자가 현장에 나타났으며 군중 사이에서 평온하지만 해독하기 어려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동민이 계속 도망치기 전에 신속하게 추적 계획을 진행해야 했다. 동시에 그들은 서준호를 신문하여 이 사건에서 그의 실제 역할을 알아내려 했다. 동기와 진실은 점차 작은 디테일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모순이 남아 있었다. 서준호를 계속 신문하는 동안 이상한 세부 사항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준호는
과거에 박동민과 친밀한 관계가 없었지만 업무 특성상 작업장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서준호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한 달 전부터 박동민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작업장 문을 닫고 혼자서만 작업하곤 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서준호는 또 의심스러운 정황을 폭로했다. 박동민과 함께 일할 때마다 지하실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 마치 몸싸움이나 다툼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물어보면 박동민은 차가운 표정으로 내 일은 금속 자르는 것이지 묻지 마 라고만 대답했다. 서준호는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생계를 위해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조사 범위를 정인 작업장 인근에 사는 다른 증인들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작업장 앞에서 꽃을 파는 고령 여성인 이선희 할머니는 박동민이 한밤중에 큰 검은 가방을 들고 작업장에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난 묻지 않았고 그저 하루 작업을 마치고 정리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경찰에 일찍 알리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이선희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했다. 그동안 법의학센터에서 두 희생자의 시신검안 결과가 나왔다. 김은비는 목매무로 질식사했고 전구진은 손목에 여러 멍이 들었고 늑골이 부러져 있었으며 사망 전 강한 물리적 충격을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그들이 죽기 전 끔찍한 고문이나 폭력을 겪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또한 두 시신의 옷에서 조각 제작에 사용되는 경화제와 일치하는 화학 물질을 발견했다. 이는 박 용의자가 의도적으로 희생자를 창작 과정의 일부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강화한다. 재료 봉투 근처에 묻어있는 페인트 자국은 그가 시신을 매장하기 전에 이 용액에 담그려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장으로 돌아가 수사관들은 또 다른 기이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지하 작업장에는 단단히 잠긴 큰 나무 상자가 있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찰은 이를 열기로 결정했다. 상자 안에서 그들은 많은 마네킹 제작 재료를 발견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플라스틱 부품들은 검은 페인트로 덮여 있었고 일부는 불에 타다 만 듯 기괴한 모양으로 변형되어 있었다. 경찰은 박동민이 어두럽고 미스터리한 예술적 방향으로 이 작품들을 끌고 가려 했다고 판단했다. 법의학센터에서 전문가들은 두 희생자의 시신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의 미스터리한 세부 사항을 해독하기를 희망했다. 박의 아내 김은비는 목에 명백한 질식 흔적이 있었다. 법의학 결과는 목 주변에 멍든 흔적이 강한 힘으로 묶인 끈에 의한 것임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는 저항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마치 완전히 무력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남성 피해자 전구진의 경우 법의학자들은 그의 몸 전체에 흉측한 멍든 자국을 발견했는데 특히 손목과 발목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흔적들은 그가 사망하기 전에 잔인하게 고문당했음을 보여주었다. 사망 원인은 가슴에 깊은 상처로 인한 급성실혈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범인 박동민이 우진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진술과 직접적으로 모순되었다. 게다가 수사팀을 소름 끼치게 한 특이한 세부사항이 있었다. 전구진의 손톱 밑에서 법의학자들은 경찰이 작업장에서 발견한 기괴한 예술작품의 색상과 일치하는 검은 페인트 입자를 발견했다. 이는 우진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박이 숨기려 했던 어떤 미스터리한 작업에 마지막 며칠 동안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의학팀은 또한 은비의 재킷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그 위에는 수기로 쓴 다음과 같은 메모가 있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멈춰야 해. 넌 이유를 알게 될 거야. 메모는 불분명했지만 마치 경고나 최후의 통첩처럼 보였고 해명되어야 할 많은 미스터리를 남겼다. 김은비의 재킷 주머니에서 발견된 구겨진 편지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측면이 드러났다. 편지는
단 한 줄의 짧은 문장이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 심각해지기 전에 멈춰야 해. 넌 이유를 알게 될 거야. 하지만 흐릿한 잉크로 휘갈겨 쓴 글씨는 급박하거나 긴장된 상황에서 작성되었음을 보여준다. 필적 감정 전문가들은 이 글씨가 김은비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우리라는 대명사 사용은 그녀가 혼자 행동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이는 박동민이 진정한 유일한 범인인지 아니면 사건 뒤에 또 다른 조종자가 있는지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한다. 박동민과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최근 몇 년간 그의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 대한 징후를 발견했다. 일부 이웃들은 박동민을 대화를 피하고 항상 작업장 문을 닫아 걸며 침묵하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한 옛 친구는 말했다. 동민은 인간의 영혼을 마네킹으로 표현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어. 박동민은 마네킹 제작에 있어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심지어 각 얼굴을 직접 채색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의 작품들은 충격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전 동료들은 마네킹들이 점점 더 기괴하고 일그러진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지인은 그가 한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각 얼굴은 하나의 이야기를 말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단지 영혼 없는 껍데기일 뿐이야. 범죄 수사관들은 이후 파크의 심리적 프로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초대되었다. 초기 평가에 따르면 파크는 현실과 환상이 자주 혼동되는 경계성 조현병 증후군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파크의 작업실에 있는 변형된 예술 작품들은 죽음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며 내면의 불만족감이나 고통의 징후일 수 있다. 추가적인 진실을 찾기 위해 경찰은 김은비 여사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패션 업계에서 그랬는데 박동민과 결혼하기 전에 패션 컬렉션을 위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했었다. 그녀의 오랜 동료인 유지원은 최근 김은비 여사가 남편의 비정상적인 감시에 대한 두려움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유지원은 말했다. 은비는 요즘 파크가 점점 이상해졌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의 일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작업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규칙을 만들었죠. 그러나 추가 질문을 받았을 때 지원은 갑자기 침묵하고 더 이상 말하기를 거부하며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 방향을 확장할 중요한 단서일 수 있다. 경찰은 일부 진술과 불완전한 문서에 의해 동기부여되어 정적 인물 제작소와 박동민, 가족의 소유 공간 전체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작업실 뒤에 있는 비밀방에서 그들은 꼼꼼히 잠긴 오래된 작은 쇠상자를 발견했다. 잠금 장치를 따고 나서 경찰은 그것을 열어 박동민의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특히 개인 일기를 목격했다. 파크는 일기에 지난 몇 달 동안의 집착적인 심경을 상세히 기록했다. 지난달 일기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는 평화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과거가 계속 나를 따라다녀. 은비와 우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아. 그들은 나와 대립하고 있어. 불규칙하고 단절된 문장들은 불안정한 감정을 드러내며 파크가 현실과 상상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기는 충격적인 세부 사항을 더 드러냈다. 파크는 자신의 아내 김은비가 견습생 전구진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한 구절에서 파크는 심지어 이렇게 선언했다. 그녀가 그에게 그런 시선을 보내며 나의 존엄성을 깨뜨렸어. 왜 그렇게 해야 했단 말인가? 질투심과 두려움이 파크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했다. 게다가 보관된 사진들 중에서 경찰은 우진이 파크가 제작 중인 마네킹 옆에 서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사진 속 마네킹은 김은비와 놀랍도록 유사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는 파크가 마네킹 제작을 통해 아내의 형상을 영원히 새기려 했다는 가설을 불러일으켰다. 충격적인 발견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증인 한 명이 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약 1년 전 정지인 작업장에서 근무했던 강민석이라는 청년이었다. 강민석은 작업장의 숨막히는 분위기, 특히 박동민이 부인과 연수생들을 대하는 방식을 견디지 못해 그만두었다고 밝혔다. 강민석은 한 번은 박동민이 작업장 옆에서 우진에게 소리치는 장면을 기억했다. 이 녀석, 내가 당장 너를 물건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이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박동민의 눈빛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는 또한 김은비가 박동민과 함께 살면서 느끼는 불안감과 불편함에 대해 털어놓았다고 한다. 강민석의 진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우진이 은비의 개인 방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마치 작업장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공모하는 듯했다. 이 진술은 새로운 수사 방향을 제시했다. 이 사건이 과연 맹목적인 질투의 결과인지 아니면 더 깊은 동기가 숨어 있는 것인지. 강민석의 진술이 기록된 후 수사팀은 김은비, 박동민, 전구진 사이의 실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질투로 인한 살인이 아니라 박동민의 점점 더 무서워지는 압박에 대한 피해자들의 은밀한 저항과 관련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세 인물 사이의 복잡한 관계가 점차 드러났다. 헌신적인 아내였던 김은비는 남편의 엄격한 원칙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그녀를 롤모델로 여기던 젊은 제자 전구진의 도움을 찾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세운 어떤 계획도 박동민이 위협을 느끼자 무너졌다. 한편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은 박동민이 단순히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그의 일기와 왜곡된 작업장의 작품들은 박동민이 개인적 관계를 자신의 존재를 구축하기 위한 원료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아내나 부하의 모든 저항은 그가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가치, 권력과 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보였다. 박의 철제 상자에 든 문서 더미에서 경찰이 추가 정보를 발견한 것은 큰 전환점이었다. 일기와 이미지 외에도 그들은 박과 한 대형 패션 기업 사이에 만노카인 창작 계약서 4본을 발견했다. 특히 문서에 첨부된 작은 메모에서 박은 이렇게 썼다. 그들은 유일무이한 것을 원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내 영혼을 주었다. 이 선언은 박의 만노카인 제작이 더 이상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현실과 예술 사이의 교차점을 상징한다는 암시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계약서에 특별한 얼굴들로 언급된 스케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많은 수사관들은 이것이 피해자의 실제 세부 사항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었다. 이 목록을 더 깊이 분석함으로써 경찰은 기이한 사실을 발견했다. 박은 살인 사건 이전에 3점의 만노카인 걸작을 제작했지만 현재 이 작품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피해자와 만노카인 작품들은 마치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는 두 조각처럼 보였다. 박이 끝까지 고수했던 기이한 연결고리였다.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기 위해 경찰은 박동민으로부터 마네킹 걸작을 받았다고 알려진 패션 기업들의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박이 마지막으로 보낸 새 작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제품들의 인수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어 그들의 사라짐에 대한 의혹은 더욱 깊어졌다. 박의 일기장에 있는 정보 보고서 중 수사팀의 특별한 관심을 끈 한 구절이 있었다. 박은 온채 썼다. 이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만든 가장 완벽한 것들이다. 아무도 이것들을 내게서 빼앗을 수 없다. 이것들은 진정으로 속해야 할 곳에 속한다. 이 기록은 박이 작업장 외부의 비밀 장소에 마네킹 작품들을 숨겼을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박의 최근
몇 년간의 지출과 활동 일정을 다시 분석하면서 경찰은 서울 도심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임대 창고에 여러 차례 방문했음을 발견했다. 이 장소는 그의 자산 신고서에 언급된 적이 없었지만 사건 발생 직전 이동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다. 수사팀이 마네킹 걸작이 숨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창고를 수색할 때 법원으로부터 창고 문을 열 허가를 받았다. 이 장소는 도시 외곽의 외딴 지역, 버려진 창고들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창고 문을 열자 그들은 내부의 이질적인 공간에 압도되었다. 전체 방은 희미한 백열등의 빛으로 비춰져 기이하고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보관실 공간 한가운데에서 수사팀은 나무 받침대 위에 나란히 놓인 3점의 마네킹 작품을 발견했다. 이 걸작들은 박동민이 이전에 제작한 어떤 작품과도 다른 모습이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기괴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각 마네킹의 얼굴은 검게 광택나는 페인트로 덮여 있었고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감 흐름이 내려앉아 있었다. 특히 이 작품들은 김은비와 전구진 두 피해자의 신원 특징과 놀랍도록 유사해 수사팀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발견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든 또 다른 세부 사항은 나무 받침대 근처에 놓인 책상으로 박동민의 노트, 서류 및 메모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 페이지에서 마네킹 작품을 통해 영혼의 영원성을 전달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한 메모에 박동민은 이렇게 썼다. 육체는 일시적일 뿐이며 예술은 그것들을 영원히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나를 진정으로 떠난 적이 없으며 나는 그들을 영원히 곁에 두겠다. 게다가 수사팀은 마네킹을 성형하고 완성하는 데 사용된 특수 화학 물질, 접착제 및 페인트로 구성된 도구 세트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러한 도구들이 시신 은폐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다. 미확인된 액체가 들어있는 테이프로 밀봉된 용기도 법의학적 검사를 위해 압수되었다. 이 장소의 발견은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박동민의 동기가 단순한 질투나 살인을 넘어 창조적 집착과 예술을 통해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영원화하고자 하는 욕망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박동민의 복잡한 심리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수주에 걸친 수사 과정 동안 경찰은 점진적으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맞춰 나갔다. 박동민의 일기, 증인 진술, 그리고 그의 만노카이 작품들로부터 수집된 실마리들이 점차 오직 가해자만이 설명할 수 있는 집착적인 동기를 암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동민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라졌고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박동민을 추적하는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수사팀이 그의 재무 기록에서 이상점을 발견했을 때였다. 은행 거래와 최근 지불 내역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은 신원불명의 계좌로 보내진 의심스러운 거래 연쇄를 발견했는데 이는 주로 서울 교회의 ATM에서 이루어졌다. 거래 이력을 토대로 경찰은 박동민이 이 교회 지역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범죄 심리학자들은 박동민이 자신의 창작 활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했다. 완벽주의적이고 예술에 대한 집착을 가진 그는 만노카이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장소를 찾았을 것이다. 목표 지역의 창고와 버려진 작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때 한 예기치 않은 목격자가 나타났다. 최지은이라는 예술 전공 학생으로 그녀는 박동민이 참여한 비공식 전시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지은은 박동민이 때때로 예술 토론에서 죽음을 초월하는 예술에 대해 미스터리한 발언을 했다고 회상했다. 특히 지은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에 그가 진포 근처의 오래된 작업장에서
비밀리에 작업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곳은 버려진 창고가 많은 외딴 지역이죠. 이 정보는 수사팀의 거래 분석 결과와 일치하여 박동민이 이 지역에 숨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했다. 경찰은 대규모 체포 작전을 신속하게 전개했다. 위치 추적 기술과 현지 부대의 협조를 통해 그들은 의심스러운 장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불분명한 개인의 이름으로 임대된 긴포의 창고가 수사의 중심이 되었다. 수사팀이 처음으로 이 장소에 접근했을 때 주변은 마치 고요했다. 내부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톱팟 위에 새겨진 바퀴 자국은 활동의 흔적을 암시했다. 행동에 나서기 전 특수팀은 내부의 생존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했다. 열화상 이미지는 내부 깊숙이 대형 테이블 근처에 앉아있는 인물의 실루엣을 보여주었고 그 테이블에는 제작 도구와 재료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경찰팀은 기습 전술을 채택하여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지역을 완전히 포위하고 용의자가 도주할 수 없도록 보장했다. 이번 체포는 박동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가 자백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수집될 때까지 모든 미스터리를 밝히는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놀라움의 요소를 높이기 위해 경찰은 밤에 추적 작전을 수행했는데 이는 박동민에게 발각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그날 밤 하늘은 깜깜했고 검은 구름이 달빛을 가렸으며 김포 지역에 섬뜩할 만큼 고요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불어 잎사귀를 흔들며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수색대는 거의 소음 없이 천천히 이동했고 특수팀은 마지막으로 필수 장비를 점검했다. 창고에 가까워지면서 그들은 이곳을 감싸고 있는 답답한 분위기를 분명히 느꼈다. 천장은 엄청나게 높았고 짙은 그림자들은 손전등의 빛을 삼키려는 듯했다. 공기는 잊혀진 재료들에서 나오는 곰팡이, 냄새와 희미한 화학 물질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던 박동민은 탐지기가 그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큰 테이블 옆에 앉아 미완성의 마네킹 얼굴에 집중하고 있었다. 붓을 단단히 쥐고 있는 손에서는 완벽한 아이디어에 사로잡힌 예술가의 강박과 세심함이 드러나는 분놀림이 나타났다. 손전등 불빛이 비치자 어둠이 찢어지며 박동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 붓은 그의 손에서 떨어졌고 그는 공포와 피로가 섞인 눈빛으로 벌떡 일어섰다. 특수팀은 그를 둘러싸며 빠져나갈 수 없는 포위망을 형성했다. 팽팽한 침묵 속에서 박동민은 갑자기 속삭였다.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건 단순한 예술이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박동민이 통제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자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다. 그는 방 뒤편 어두운 구석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서로 겹쳐진 마네킹들이 마치 소름 끼치는 살아있는 벽을 이루고 있었다. 직접적인 대치를 피하기 위해 경찰은 즉시 최루탄과 구속용 밧줄을 사용해 박동민을 성공적으로 제압했다. 기이한 만노캉 사건은 대중과 언론의 큰 관심을 끈 공개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법정은 기자들, 피해자 가족, 범죄 심리학 연구자들, 그리고 이 섬뜩한 이야기의 결말을 직접 목격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시민들로 가득 찼다. 검사는 박동민의 창고와 비밀 작업실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공개했다. 재판에서 소개된 이 만노캉의 걸작들은 피고의 병적인 집착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변형된 얼굴, 검게 칠해진 모습, 그리고 피해자들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기이한 만노캉 이미지들은 법정의 분위기를 충격적으로 만들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걸작들에 대한 상세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동민이 어떻게 도구와 화학 물질을 사용해 범죄를 은폐했는지 밝혔다. 경찰은 박동민의 개인 일기를 중요한 문서로 제출했으며
이는 그의 심리적 변화와 범행 동기를 설명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박동민이 심각한 정신장애로 인해 인식과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법원이 형사 판결 대신 심리치료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사는 박동민의 행동이 단순한 정신적 불안정의 산물이 아니라 병적인 목표를 냉혹하게 실행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하며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었을 때 박동민은 일어나 깊고 우울한 눈빛으로 후회와 섬뜩한 힘을 혼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말했다. 나를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일은 즐거움이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잃을 수 없는 것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저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혼자 두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잊더라도 그들이 영원히 존재하길 원했습니다. 제 예술은 사라짐에 맞서 싸우고 그들을 불멸하게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이 말은 법정의 충격파를 일으켰다. 일부는 박동민의 병적인 집착에 공포와 분노를 느꼈고 다른 이들은 침묵 속에서 피고인의 왜곡된 내면 세계를 이해하려 애썼다. 모든 증거와 진술을 고려한 후 재판부는 박동민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동민이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그의 행동이 모든 윤리적, 법적 규범에 위배된다고 결론 내렸다. 선고 이후 사회는 판결을 두고 분열되었다. 상당수는 종신형이 충분히 엄중하지 않다고 여기며 향후 유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사형을 요구했다. 반면 예술과 범죄 심리학 분야의 일부 연구자들은 박동민이 조기에 개입되었어야 할 심리적 파괴와 개인적 집착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결국 박동민 사건은 사회가 쉽게 잊지 못할 섬뜩한 이야기가 되었고 정신건강 문제의 인식과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종소리를 울렸으며 특수한 상황에서 예술과 범죄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미묘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켰다.